네, 오늘 새로 이제 네덜란드 이야기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에서 나온 거고요. 이성호 목사님이 지은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그 뉴저지 평화교회가 속한 교단이 Reformed Church in America 그 RCA 개혁교회입니다. 뿌리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가 뉴 브룬스윅 신학교인데요. 그 러커스 주립대학 한복판 안에 들어가 있고 뉴 브룬스윅 타운 안에 있습니다. 이 뉴 브룬스윅 신학교 원래 이름이 더치 리포엄드 처치였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개혁신학, 개혁신학, 제가 기독교 강요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개혁신학은, 존 칼빈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존 칼빈의 신학이 스코틀랜드 거쳐서 미국 온 것을 장로교회라고 그러고, 네덜란드 거쳐서 미국 온 것을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신학은 리포엄드 처치이고요. 그래서 그리고도 이제 영국인들보다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이 맨하탄 뉴욕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짓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미국 원래 있던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맨하탄의 WALL 벽을 쌓습니다. 그게 지금의 월 스트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선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나라의 교회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큰 나라는 아닐지라도 네덜란드도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이다. 네덜란드의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본다. 먼저 네덜란드는 낮은 지역이란 뜻이다.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는 대부분 평지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은 322m 밖에 되지 않으니 산이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네덜란드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중교통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는 이 나라의 생활 필수품이다. 웬만한 곳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네덜란드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토의 3분의 1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낮다. 성경으로 하면 여리고와 사해가 해수면보다 낮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것은 예루살렘이 북쪽이고 여리고가 남쪽이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이고 여리고는 서쪽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은 오랫동안 강의, 홍수와 바다의 해일로 엄청난 재해를 당했고, 그 때문에 바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사투를 벌여왔다.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수영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체육과정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라 하면 풍차를 가장 많이 떠올릴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전기가 없던 시절의 풍차는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기묘한 시설이었다. 풍차를 통해 바닷물을 빼내 땅을 말리면 소금을 얻을 수 있었고, 염분을 제거한 뒤에는 비옥한 토지도 얻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렇게 개척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개발된 나라이다. 이 낮은 지역들을 국가 혹은 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현재 모두 12개 주가 모여서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 그 12개 주는 프리슬란트, 흐로닝언, 드렌터, 오보레이설, 플레블란트, 헬데르란트, 위레트흐트, 노르트홀란트, 자위트홀란트, 제일란트, 노르트브란트, 림부르흐이다. 이 란트가 이제 결국 땅인 거죠.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영어로 홀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홀랜드는 근대 이전 행정구역 7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일 뿐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호울랜드는 같은 것은 아니다. 어쨌든 호울랜드를 한자음으로 차용한 용어가 화란이고 한국어에서는 화란으로 쓰인다. 네덜란드의 공식 명칭은 네덜란드 왕국이다. 처음에는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하면서 공화국이 되었고 나폴레옹에 의해 잠시 점거당하고 나서 독립을 찾은 이후 왕국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유럽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근대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었지만 네덜란드는 거꾸로 공화정이었다가 왕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왕은 상징적이고 실제로 다스리지는 않는다. 비록 영국 왕실만큼 장엄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네덜란드 왕실도 국민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여왕이라고 하면 영국의 여왕만 머리에 떠오르겠지만 네덜란드 여왕도 그에 못지않은 명성이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여왕의 날 4월 30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날에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관습이다. 네덜란드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이며 수도로서 네덜란드의 특성을 잘 말해준다. 암스테르담은 암스텔의 제방이란 뜻이다. 암스테르담은 암스텔 강 하구의 제방이 건설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제방이 건설되면서 형성된 도시들이 많다. 그래서 담으로 끝나는 도시들이 많다. 로테르담 또 이렇게 형성된 대표적인 도시이다. 네덜란드 제방 중 가장 유명한 제방은 대제방인데 이 제방은 1933년에 건설된 제방으로 우리나라의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제방으로 기네스북에 오랫동안 등재되어 있었다. 제방이라는 말이 말하듯이 네덜란드 소년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브링커는 밤에 둑을 지나가다가 물이 조금 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그곳을 떠나면 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한스는 물이 새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밤새도록 막아 마을을 지켰다는 이야기이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실화로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 작가가 지어낸 동화일 뿐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동화를 잘 모르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제방 건설 때문에 네덜란드는 운하로도 유명하다. 사람들이 이 둘을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둘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제방을 막는다고 해서 운하가 생기지는 않는다. 운하가 가능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제방 위쪽과 아래쪽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관문 시설이다. 네덜란드는 이 관문을 만드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곧 필요가 기술과 고민과 개발과 발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이 어떤 도전과 또 성장의 계기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능력받았고 그 능력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는 수많은 강이 서로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운하를 통해 상당히 큰 배도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공으로 만든 운하가 수질 오염을 비롯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씩 제방을 무너뜨려서 원래 자연 회복시키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제방을 쌓아 생긴 토지를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다. 농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예업을 육성시켰다. 그 결과 화원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꽃을 재배하는 기술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꽃 중에 가장 유명한 꽃이 튤립이란 것도 잘 알 것이다. 튤립 하면 네덜란드가 떠오를 정도로 튤립은 풍차와 더불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한 해 90억 송이 이상을 생산하여 그중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튤립이 원산지를 네덜란드라고 알고 있지만 튤립의 원산지는 터키이다. 튤립의 이름도 회교도들이 머리에 쓰는 터번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연히 터키의 국화가 튤립이다. 1593년 네덜란드의 한 식물학자가 이 꽃을 수입했는데 튤립은 네덜란드의 기후와 풍토에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로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이 튤립이 또 네덜란드의 개혁신학 그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Salvation,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의 앞글자를 따서 TULIP, 이 튤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튤립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지만 네덜란드 역사에서 크나큰 상처를 남긴 꽃이기도 하다. 17세기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예쁜 튤립에 쏠렸다. 튤립은 새로운 구근을 만드는데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색깔이나 모양의 꽃은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균에 감염되었을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당연히 튤립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튤립 매매에 뛰어들었다. 1633년경이 되면 튤립 구근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 튤립 투기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투기. 집이나 쌀은 꼭 필요하지만 이 꽃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는 투기예요. 많은 사람이 좋은 구근 하나만 있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야말로 네덜란드 전역에 튤립 광기가 불어닥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이성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튤립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튤립을 계속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다. 더는 비싼 가격의 튤립을 사지 않게 되자 튤립 가격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말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 광적인 투기의 마지막으로 뛰어든 사람들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은 인간의 탐욕이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아파트 투기 광풍에 한동안 푹 빠진 한국 사람들에게도 네덜란드 튤립 역사는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확대 적용하면 비트코인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식이란 걸 처음 만든 그 사람들입니다. 주식은 내가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지 그 회사에다가 다시 팔기는 어렵죠.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네덜란드의 위치를 한번 보자. 네덜란드가 주요 유럽 국가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다를 건너면 바로 영국이고 남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독일이 자리 잡고 있다. 암스테르담 항구와 더불어 네덜란드의 스키폴 국제공항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해안에 1000해의 항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조선업에서는 한때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지리적 환경으로 네덜란드는 상업을 통해 자신들의 국력을 키울 수 있었다. 영국의 해상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통해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개척했다. 지금도 남미에 네덜란드어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가 다 스페인어 쓰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상업에 기초한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들이 일찍 발전하였고 도시들을 중심으로 각 주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을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국 초기에는 주마다 자신들의 법을 소유할 정도로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다. 형식적으로는 왕실이 통치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은 연방의회였다. 이 기구는 각 주가 선출한 대표 4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각 주는 대표수와 상관없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었고 7개 주가 일주일씩 돌아가며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에는 관용 정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뿌리를 내렸다. 상업이란 여러 나라가 자유롭게 교류할 때 발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네덜란드는 다양성을 장려했다.
했다. 실제로 오늘날 네덜란드는 마리화나를 허용하기도 했고 매춘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동성결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용인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에 찌들고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마약이나 매춘은 허용되지만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마약 사용이나 매춘 사업의 비중이 적고 이로 말미암아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아예 양성화를 했다는 거죠. 어느 일정 지역에 가서 거기서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음성적으로 안 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관용은 네덜란드의 건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중세 봉건 시대의 네덜란드는 주위에 영향력 있는 군주나 독일 황제의 지배를 번갈아 가면서 받았고 종교개혁을 경험하면서 스페인의 전제 통치에 맞서 오랫동안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독립을 이룬 후에도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자유와 독립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관용정신 때문에 네덜란드는 다른 사상이나 종교도 쉽게 용인되었다. 종교개혁 당시 네덜란드는 종교적이거나 사상적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 새롭고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많이 몰렸다. 대표적 예로 종교개혁 당시 최고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가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 에라스무스의 경우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는 않아요.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코기토 에르고숨 I think therefore I exist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예, meditated